그럼 이번에는 그 미중 무역 분쟁 예.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예. 지난번에 2단계 협상 이제 사인까지 끝났고요. 이제 트럼프는 대선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번 이번 11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제 모든 협상을 미룬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는 어떤 의도로 예. 또 어떻게 밀어붙일 것인가에 예. 대해서 의견이 또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예.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일단 1단계 합의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정치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6% 성장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사이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타협을 빨리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저기 미국의 농산물을 얼마큼 더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 이게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도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거론됐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거론은 뭐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무튼 많이 뭔가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2단계 협상서부터는 다릅니다. 2단계 협상서부터는 정말로 경제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협상이 될 때에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의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6개 정도, 그 다음에 이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감시할 수 있는 그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1차에서는 다 빼버리고 2차로 다 넘겼기 때문에 2차, 3차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협의를 해 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만큼 보면 갈등이 생길 여지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타협이 질질 끌려버릴 상황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2단계 협상에 들어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정말 수렁에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 이전까지는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아마 상당히 그 선거 때까지는 소강 국면에 들어갈 거고 그 소강 국면 속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추가적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짜는 형태로서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재선이 되고 다시 이제 제2차 협상으로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제적인 협상 이런 것들이 되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관건은 뭐냐면 금융시장과 관련한 개방의 부분, 그 다음에 또 기술의 이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기술 이전 부분은 제조업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미국이 지금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산업 2개입니다. 하나는 하이테크 산업, 또 하나는 이제 금융산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2개 다를 참 열어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금융시장을 열어주게 되면 어차피 많은 이 해외 자금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지금은 중국에서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개방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철저히 계산을 할 거고 대신에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은 좀 그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달러가 들어오는 유입의 그 통로 자체가 경상수지 흑자나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통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더 경제적인 모멘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보다도 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이런 형태가 되려고 하면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을 중국도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양쪽을 서로 놓고 그 할 텐데 미국은 보다 더 많이 중국은 중국의 금융시장이 타격을 덜 받는 정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원래 중국이 원했던 거는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다고 이전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가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야,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화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뭐 이러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보는 전략은 명확한 것 같다. 이게 뭐 고급의 기술을 넘겨줘서 본인 그 미국의 경쟁자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과거에 아무튼 범용화된 기술을 넘겨줘서 우리를 그들의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그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기술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를 바꿔서 가는 형태로서 하자. 이러면서 생각한 게 일본, 한국, 독일 뭐 이렇게 유럽에 있는 국가 뭐 이런 건데 일본은 이미 뭐 미국 진영으로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나 뭐 여러 부분들에서 미국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뭐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형태지 않습니까? 제 그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제일 큰 통로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화해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무튼 유럽 국가들도 그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그 시장을 다른 곳에다 열어가지고 자본을 들여오는 것과 함께 기술을 들여오는 형태로서 해결을 보자. 이런 형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이죠. 네. 그래서 아마 2차, 3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될 텐데 재선을 하고 나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아주 세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밀어붙일 게 당연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번에 1차 같은 경우에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서부터 한 중반을 넘어가면서까지는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한다라는 그 감을 줬지만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이제 그런 게 됐죠. 역시 그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그 존재는 아직까지 없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아무튼 중국의 약함 이거를 미국이 본 이상은 아마 2차, 3차를 가면서는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내년도 정도서부터는 상당히 이거를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또 재선은 없으니까 자기 마지막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건 사실 반세계화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근데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그거 이제 자기의 행위들이 국민에 의해서 추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정말 거침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중국 예전에 그 소련 연방이 러시아로 해체됐던 것처럼 중국을 해체하는 것까지의 무슨 엄청난 압박을 가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압박은 굉장히 세게 가할 텐데 중국을 해체하는 거 거기까지는 아마 갈 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경제의 형태하고 지금의 중국이 이게 경제의 형태하고 상당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에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히 위협적이라서 우리를 정말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어떻게 뭐 그걸 해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차 무역 협상은 정말 힘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전에 중국의 체력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지금서부터 2차 협상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일어나기까지
중국의 경제 체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뭘 거냐에 따라서 우리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10개월, 뭐 짧으면 10개월, 길면은 이제 더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마 갈 텐데 제일 필요하게 체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우선은 아무튼 자본을 축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에서 올해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은행서부터 조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신사 열어주고 12월 달에 증권회사 일부 열어주고 이러는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는 아무튼 그 외국인들이 투자를 크게 못하게 했던 것들을 이제는 50%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요 다음에 미국하고의 치고받고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 큰 덩어리가 금융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일 테니까 지금 뭐 일천한 중국 금융시장을 어느 날 갑자기 뭐 내부적인 힘을 가지고 올리기는 어려우니 외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지금서부터 이걸 체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 자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주면서 그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비를 해가면서 가는 형태 이런 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상대로라면 올해에 아마 성장률이 5%대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고 아무튼 뭐 한 6% 초반 정도는 될 거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는 일단 경기를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켜 놔야만 그 분쟁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그 체력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기술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시장을 어디에다 열고 이러는 것들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얼마만큼 빠르게 자리를 잡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미국이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또 압력을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은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금융시장이 열리면은 그건 이제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게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그런 거를 대비하고 있나요? 정말 중국이 금융시장이 열리면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뛰어들어가서 먹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중국의 금융시장 들어가서 뭘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익을 낼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제 그 증권회사 입장에서 은행보다는 아무튼 증권회사가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했었으니까. 옛날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투자자들 한국 주식 살 때 중간에 브로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 조금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뭐 가서 어느 나라에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서 뭐 브라질의 주식을 사고 중국의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회사들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각자의 본인들의 자산을 거기에다가 태워서 하고 뭐 이렇게 할 만큼 용기가 있거나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하는 예금만 하는 은행도 있고 근데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면 뭐 아무튼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치펀드를 비롯해서 많은 펀드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무슨 투신사 이런 데에서 해외 펀드 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들 그 나라에 가본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미국 그 한다 그러면 미국의 애플이 그 유명한 회사지. 그러면 애플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거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국의 그 투자금융 혹은 이 금융의 어떤 그 수준이 예. 낮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그냥 느끼면은 한국에서도 뭐 어디 뭐 해외에 무슨 부동산을 매입했네, 뭐 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했네, 뉴스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예. 그냥 이 선입관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맨날 그런 뉴스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전 세계 호구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서 해외 투자를 해서 우리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일부 있기는 있죠. 뭐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특히 최근까지는 아무튼 뭐 부동산 그 했던 것들은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무튼 엄청나게 잘못 산 자산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에 샀다가 뭐 한 5년 전 정도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이익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아무튼 뭐 성공의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면 어떻게 될 거다 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성과를 낸 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과거에 많이 했던 것들이 브라질 국채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뭐 금리 16% 이러면서 엄청나게들 떼와가지고 막 하고 했었는데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익을 본 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헤아라가 그렇게 약세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아직까지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고요. 특히 이제 뭐 선물 옵션을 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뭐 우리 거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DLF 사태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근데 예전에 키코인가요? 뭐 그것도 있어. 뭔가 우리는 뭐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해외와 관련된 어떤 상품에서 계속 피를 보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당하는 것 같은가 너무 금융권 자체에서도 모르고 그렇죠. 모르면서도 정말 겁없이 판매를 하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한 경험이 지금서부터 따지면 거의 뭐 길게 보면 100년을 넘거든요. 100년 훨씬 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디 모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이제 가서 다 서칭을 하죠.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쭉 하는 형태로서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냥 앉아 있다가 어디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이제 몇 명을 파견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 대충 뭐 나온 뭐 그래가지고 몇 개 이제 뭐 그 영문 레포트 한번 보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만나라는 사람들 만나보고 그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투자되겠다 그러는데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특히 또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정도면 얼마나 거기가 좋다고 얘기가 많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그걸 하니까 당연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하면 크게 당해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차이나 펀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펀드 베트남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 가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가격 올려놓는 그렇죠. 거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몇 군데만 뛰어들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손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을 우리가 좌우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릴 때는 올릴 수 있지만 후속이 없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에 우리 뭐 언젠가요? 금융 허브를 만드네, 뭐 금융 강국으로 키우겠네, 뭐 이런 많은 정부들에서 메시지가 있었는데 시도도 그렇죠. 있었고요. 인천에도 뭐 그런 금융탑 뭐 만든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금융자산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거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요. 일본의 동경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1988년도 같은 때 보면요. 세계에서 시가총액 50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33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1등서부터 20등 사이에서 1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18개 사이에서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16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당시에 도쿄 미쓰비시 은행 이런 데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무라 증권 같은 데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입니다. 그 시가총액이나 그 다음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큰 은행이라고 해봐야 뭐 KB금융 이런 데 그래서 해외 뭐 선진국 금융기관하고 붙으면 규모나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런 데를 그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그 하는데 그게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뭐 전체적인 어떤 분야에서는 큰 섹터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 하더라도 예. 뭐 작지만 강한 금융회사들이 나올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재 가는 그 형태로서는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지만 강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이제 보면 왜 맥커리, IMM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이제 가장 그 잘하는 게 뭐냐면 인프라를 깔고 하는 그 자금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깔고 하는 데는 굉장히 이 특화돼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호주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인프라를 까는 데에 뭔가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런 기법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은행이면 은행, 증권회사면 증권회사, 보험회사면 보험회사 모두 다가 똑같은 형태로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보면 그 중에서 특출나게 뭐 해가지고 이게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커서 그 나라의 그 금융기관들은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구호는 많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예, 그렇죠. 금융으로 먹고 살 정도로 성공한 나라 한번 따져보시면요. 굉장히 오랜 전서부터 영국, 미국 이런 몇몇 나라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마니까 그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